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인사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정부 인사들은 북한이 한국을 적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한국의 국방력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에게 중요한 거는 자체 국방력도 있지만 한미일 연합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요? 6.25 때도 그러했지만 북한이 침공을 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그리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근처에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미연합이 중요하다.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미군을 무력화하려고 하겠죠. 미군 철수를 주장할 테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주국방을 한다면서 전시작전을 환수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주국방 하는 나라도 없을 뿐더러 군사정부도 자주국방을 주장했죠. 그 자주국방과 공산주의 세력 내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작전권 환수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평지작전권, 전지작전권 환수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군과 연합이 중요하니까. 전시작전권이 있는, 미군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군사정부의 자주국방이었고,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군에. 한국이 명령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미군을 무력화시킨다.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 전시작전권이다. 자주국방이라 해도 그것은 군사정부와 다른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일본과 연합도 중요하죠. 한국을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일본과 연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반일 행보를 했죠,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도 가만 안 있겠죠. 연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행보에 일본이 대응도 있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미드, EU병 포토레지스트이다. 일본도 가만 안 있겠죠. 반일 행보를 하니까. 자국 기업 재산까지 몰수 시도하고 그런 일은 용납이 안 된다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 핑계를 대면서 이 기업 재산 몰수하겠다 이러면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종북 반일 행보를 하니 적국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이다.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체제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계속 반일 행보를 하니까. 그리고 종북 행보를 하니까 이거 전략물자가 적국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반일 행보에 대한 규제일 수도 있고 안전보장상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반일 행보하고 종북 행보를 하면. 얘기했잖아요. 산업과
외교는 분리된 게 아니라고.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자인 문재인에게 반도체 수출 규제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 포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수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반문명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데 원전 산업 폐기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한국의 산업이 파괴되면 한국이 농업 국가로 돌아갈 수 있으니 문재인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잘 됐어. 이번 기회에 한미일 동맹을 파탄내야겠어. 그리 생각한 문재인은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과 일본이 맺은 어떤 군사협약이죠. 하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고리를 끊는 행위였기에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망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결국 미국은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를 잇따라 한국에 파견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한국 정부는 11월 종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며 미국의 개입하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라. 그렇죠. 그래요. 반일 행보를 했고 또 이제 검찰 개혁을 문제는 중시했죠. 또 살펴봐야 되겠죠. 또 역사에 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으니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문재인은 집권 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지니고 검찰을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아주 오래됐죠. 노무현 때부터도 이제 뭐 검찰 개혁해야 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불법 행위를 안 저질러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활동은 예전에는 엄하게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서 많이 완화된 거지. 검찰 해산을 주장하면 국민들로부터 미친 것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검찰 해산하자면 국민들이 미친 사람이라 하죠.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적개심이 있다 해서 검찰 해산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하였지만 노골적으로 시도된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해체는 불가능했다. 누군가는 또 기소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하여 선택한 방식은 검찰의 공권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공권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없애지는 못하고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해산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미친 놈들이라 하겠죠. 문재인은 집권 전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공산주의 세력은 항상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 검찰 해산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기소는 검사가 맡고 경찰은 경찰이 맡는다. 어떤 이는 기소 수사를 검찰이 다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생산성과도 연관이 되고 또 인권과도 연관이 되죠.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경찰이가 뭐 다른 전문가들은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개혁인지 뭐 계약인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영역인 거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낫다. 기소수사 통합하는 게 낫다. 이런 걸 알려면 이제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현장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극소수인 사람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뭐 지지하고 반대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거 절차를 잘 알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잘 알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여튼 뭐 약화시키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다 보면 이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죠. 법무부와 탈검찰하는 법무부 주요 보직의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 약화시키는 거죠. 또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법무부의 수장으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검사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 그래요.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 윤석열을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조국을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수많은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쏟아내며 2019년 8월 14일 사모펀드, 2019년 8월 18일 자녀 입시 비리, 2019년 8월 중순에서 하순 운동학원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비리 사건을 제시했죠. 그래요. 한편 이 글을 쓴 이에게 2019년 8월 7일 문득 절로 떠오르는 윤리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윤리가 떠오르는 날짜가 참으로 절묘하다. 8월 7일 그래요. 8월 9일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죠. 근데 8월 7일날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가. 이 윤리는 널리 설파해야겠어. 누군가가 이 윤리를 어겨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 글을 쓴 이는 8월 7일 글과 동영상을 남겨놓았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동영상 8월 7일 남겨놨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직적 수평적 분화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회 역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있다는 거죠. 사회 내에 보면. 그래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높은 위치로 이동하고 싶어하고 그럼 다 위치가 있겠죠. 분화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더 높은 위치로 이동하고 싶어하거나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성공해서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죠. 부당하게 높은 위치로 이동하려는 행위나 부당하게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는 행위 모두 악이다.
부당하게 높은 위치로 간다는 무슨 말인가요? 공정을 어기는 걸 얘기하죠. 주저리 하다가.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천명을 어기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에 신은 천벌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거 8월 7일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높은 위치로 이동하려는 행위나 부당하게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는 행위 모두 악이다라는 말은 공정을 어기는 행위는 반윤리적 행위라는 말이다. 분명히 얘기해놨잖아요.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공정을 어기지 마라. 악이다. 얘기해놨죠. 천명을 어기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에 신은 천벌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공정과 같은 천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받는다는 말이다. 적어놨잖아요. 천벌받는다고. 아 진짜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8월 7일날) 해놨잖아요. 써놨잖아요. 동영상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수정이 절대 안 되잖아요. 동영상도 6년 전에 날짜까지 안 나와 있는데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묘하다잖아요. 8월 7일이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임명되기 전이고 또 자녀 입시 비리는 공정과 연관된 거죠. 8월 18일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의혹들에 반응한 검찰은 2019년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 조국 일가죠. 문재인이 조국을 지명한 이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떠올랐지만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때 많이 분노했죠. 또 더 분노한 이유가 있죠.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더 분노했죠. 9월 3일 검찰은 동양대학교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표창장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조민의 입시 비리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조민은 표창장을 위조하여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거 널리 퍼졌죠. 그때 2019년 9월 4일 동양대 전 총장 최승혜는 조민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압수된 강사 휴게실 PC에서 총장직인 파일과 상장 양식을 편집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사실이죠. 2020년 12월 23일 법원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결했다. 그렇죠. 처벌을 받았죠. 그런 거 하지 말아 했는데 조심해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10월 9일 공휴일 및 그 이후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사실이죠. 경찰 추산만으로 46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0월 3일. 그 뒤로 다 비공개죠.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2017년 초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이때의 태극기 집회를 1차 태극기 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때 있었던 거죠. 탄핵 정국 때. 2019년 열린 태극기 집회를 2차 태극기 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 1차 태극기 집회나 2차 태극기 집회 모두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 주축이었다는 점과 두 집회 모두 근대 국가를 수호한다는 목적은 동일했지만 목표와 주도하는 집단은 달랐다. 1차 태극기 집회 목표는 박근혜 탄핵 저지였던 반면에 2차 태극기 집회 목표는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규탄이었다. 사실이죠 뭐. 2차 태극기 집회는 목사 출신인 정광훈의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와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주최했다. 주최 측이 좀 바뀌죠.
그 주최하는 인사도 바뀌고 1차하고 다르죠. 김문수, 황교안, 나경원, 심재철, 이재호, 오세훈 등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그래요. 이 시기 열린 태극기 집회 규모는 2016년 말 촛불 시위 규모보다 더 컸다. 규모가 더 컸다는 거예요. 2016년 제일 큰 규모의 촛불 시위는 2016년 11월 10일 열린 촛불 시위였는데 그때 참여한 인원은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이었다. 그때 약 26만 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경찰 추산으로. 근데 이때 태극기 집회는 46만 명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훨씬 컸죠. 그래요. 촛불 시위의 약 2배에 이르는 해당하는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추산으로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최 측은 뻥튀기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객관적이잖아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매주 열리자 조국은 2019년 10월 14일 사퇴했다. 대규모 이렇게 큰 규모가 촛불 시위가 더 큰 규모가 열리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국민들 여론도 되게 안 좋았고 국민들은 그 공정에 민감하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그렇게 규정했죠. 여러 가지 조치도 취했죠. 그 이후에 2019년 8월부터 여당 핵심 인사들은 검찰이 정치 수사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치 수사, 그래요. 이들은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 검찰개혁, 윤석열 사퇴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그렇죠.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2020년 1월 8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간부들을 지방검찰청으로 전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윤 총장의 참모진을 사실상 교체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검찰이 집단 반발이다.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요. 앞의 사건은 한국에서 조국 사태라고 불린다. 그렇죠. 큰 집회까지 열리고, 조국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그걸 통상 조국 사태라고 부르죠. 현실 한국에서는. 조국 사태의 원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는지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때문이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밝혀진 바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였다고 얘기하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검찰들이 조국과 같은 인사를 싫어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조국을 기피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뭐 조국은 당시 한국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비리나 저지르는 위선자 내지 파렴치한으로 알려져 있었다. 저런 사람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길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걸 수도 있죠. 뭐 합쳐져 이런 저런 일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밝혀진 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밝혀진 바가 없다. 밝혀진 것은 2016년 8월 7일 공정을 어긴 이들 중에 처벌받는 인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 외에는 없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공정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신이 천벌로 인간을 다스릴 것이다.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임명 안 했으면 혹은 안 하겠다 거절했으면 또 모르죠.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